네, 굿모닝 인포맥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중국금융경제연구소 전병석 소장 모셔보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소장님 그게 너무 궁금해요. 최근에 우리나라 이제 미디어도 그렇고 화제가 되고 있고 굉장히 궁금해하는 게 이 일명 시진핑 주석 실각설, 이 설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건강에 이상이 좀 생긴 것 같다, 아니면 권력 구조에 좀 변화가 생긴 것 같다,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좀 있는데 이런 얘기 실체가 뭐고 진실이 뭐고 왜 이런 얘기가 있는 건지 뭐 이런 게 전반적으로 좀 궁금해요. 뭐 한국에만 이제 크게 많이 유행하는 실각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트럼프 대통령 당선보다도 더 큰 이펙트는 시진핑 실각이죠. 그렇게 되면 뭐 전 세계 주가, 경제, 뭐 통상 다 변화가 있는데 그걸 미국이나 서방 예를 든 정보기관, 그 다음에 우리보다 월등히 더 정보력이 좋은 언론, 이쪽은 조용해요. 그래요?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 유튜브나 뭐 이런 데서만 난리인데, 그래서 일단은 뭐 그렇게 보면은 이것은 이제 그냥 썰이라고 봐야 되는 것 같고, 그래서 뭐 제가 표를 하나 준비를 한 거 있는데, 그 실각설이 있어서 자리가 위태로운 지도자가 지금 4월 달부터 시작을 해서 중국 국내 시차를 3번을 했어요. 4월 달에 상하이, 5월 달에 허난성, 7월 달에 산시성. 그리고 4월 달 이후에 시진핑이 해외 순방을 5개 나라를 했어요. 네. 베트남,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러시아, 카자흐스탄. 그래서 매달 그 수도 베이징을 비우고 이게 해외를 가고 지방을 갈 수가 있냐. 그래서 거기서 보면은 이게 이제 엉터리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래서 그것은 이제 아마 첫 번째는 그런 것 같아요. 중국이라는 사회가 팩트를 확인할, 특히 정치 이슈는 할 수 없기 때문에 누가 얘기를 하더라도 이건 증명이 안 되니까 이건 이제 휘발성이 굉장한 이슈다. 이제 그렇게 볼 수 있고. 그래서 뭐 최근에 보면은 이제 중국의 그 군부의 지도자들이 낙마하는 사태가 줄줄이 벌어진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시진핑의 권력 약하다, 이렇게 이제 서방 세계의 이제 뭐 그 언론들이 또는 미디어들이 해석을 그렇게 한 거죠. 근데 시진핑의 그 부패 척결은 뭐 2013년 집권 이후로 주기적으로 하는 것이고, 부패를 척결하고 난 뒤에 권력이 약화됐냐? 그래서 그거는 아니고 오히려 더 강화가 됐죠.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는 조금 과장이 심한 이제 그런 것이고, 이제 거기에 뭐 단초는 그런 것 같아요. 5월 말인가 해서 한 2주 정도 시진핑이 공식 석상에 나타나지 않았던 것, 이제 그게 뭐 이제 카더라의 원인인데, 그 이후에 뭐 지방시찰, 해외 순방, 또 각종 중국 정치 관련되는 중요한 회의 모두 출석을 했기 때문에 아마 서방 세계에서 얘기한 그런 건강 이상설은 그것은 조금 과하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종종 이런 소문이 돌기는 했는데 이번에도 뭐 결론적으로 말씀해 주셨지만 좀 과한 이야기고 좀 엉터리인 부분들이 많다. 이제 근거도 앞서서 몇 가지 보여주셨었는데 그래도 뭔가 증거로 이제 제시되는 게 좀 있어서 그럼 이건 어떻게 봐야 되는지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6월 30일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회의에서 새로운 업무 협의 기구를 설립했다. 근데 일부에서는 이 새로운 기구 설립이 1인 체제를 바꾸는 뭐 그런 어떤 증거, 이런 계기가 될 수도 있다, 바꿀 수 있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한 것 같고요. 권력이 좀 약화되는 신호, 이렇게 연결져서 해석하는 게 이게 맞는 겁니까? 팩트 파악이 굉장히 중요해요. 네. 그래서 한국의 뭐 일간지에서 이제 그거를 그 대문짝만하게 싣으면서 이게 이제 그 확산이 됐는데, 그것의 팩트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보면 정치국 회의에서 의결한 것은 새로운 의결 기구를 만들자, 이게 아니고 2018년에 만든 그 당 중앙 결책 뭐 의사 협조 기구라는 것에 이걸 어떻게 운용할래 하는 조례를 6월 30일 날 통과를 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새로 만드는 게 아니라 2018년에 만들었던 기구에 대해서 운영 방안을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그 팩트를 체크를 하지 않고서 이제 그 조례라는 거는 뭐 관행이나 업무, 이제 실행 방안 이런 걸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제대로 안 보고서 그냥 이제 원로들이 이제 중국의 중요한 정치 의사 결정에 참여할 수 있게 됐구나. 또 이것이 이제 시진핑의 어떻게 보면 이제 그 퇴진을 순차적으로 할 수 있게 질서 있는 퇴임의 이제 기구를 만들었다. 이렇게 보도를 한 거죠. 근데 그래서 팩트가 틀렸습니다. 팩트는 2018년에 만든 기구지 이번에 새로 만들어서 이제 원로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정치에 관여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중국에 대해서는 뭐 그 중국어 어렵기도 하지만 팩트 체크를 제대로 안 하면은 겉만 보고서 그냥 쓰면은 또 그러고 우리는 요즘 뭐 이 핸드폰이니 SNS가 워낙 발달해서 뭐 한 시간이면 전국에 다 퍼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정도로 봐야 될 것 같아요. 팩트 체크 중요하다. 팩트는 이것은 제도 만든 것이 아니라 2018년에 이미 만들었던 제도의 운영 방안을 이제 조금 더 강화해서 만든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근거, 그러면 또 질문을 드리면 앞서서 수장님이 이제 제시해 주신 시진핑 주석의 4월 이후 이제 중국 국내 시찰이라든지 해외 순방이라든지 이런 일정도 앞서서 보여주셨지만 거기에도 써있던 내용이 뭐냐면 브릭스 정상회의 불참 지방 시찰 요 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브릭스 왜 안 갔냐 뭐 이런 얘기들이에요. 이게 왜냐하면 한 번도 빠진 적이 없고 시진핑 주석이 그리고 중국이 주축인 회의이기도 하고 이번에는 좀 국가가 확대돼서 열리는 처음이었는데 왜 안 갔을까 뭐 이런 부분이에요.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이제 그건 두 가지를 봐야 네. 되는데요. 이것도 미국, 중국이 서로 비슷하게 닮아가는 거 아닌가. 트럼프 대통령 G7 갔다가 뭐 하루 잠깐 있다가 다시 쭉 돌아갔어요. 그래서 G7이 뭐 별 의미가 없는 제 이런저런 가는 건데 그런 부분과 지금 브렉스 회담도 이게 지금 특별한 이슈가 있는 건 아니에요. 이번에 뭐 핫한 이슈가 있는 게 아니고 그리고 그 사이에 이제 브릭스 회의를 이번에 브라질에서 하게 되는데 그 브라질 대통령하고는 최근 1년 사이에 2번이나 만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뭐 특별히 할 얘기가 없다. 이제 요게 그 뭐 내부적인 이유이기도 한데 근데 구조적으로 보면은 지금 중국으로 봐서는 미국과의 통상 문제가 굉장히 커지고 있고 또 미국 이외 나라들하고 미국의 이제 허점을 노려서 유럽이나 이쪽하고 더 외교적인 관계를 돈독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중국의 내부적인 외교의 우선순위로 보면 잡아놓은 고기인 이제 브릭스보다는 이제 집 밖에 있는 토끼 이쪽들을 관리하는 것이 외교 우선순위다. 이렇게 판단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고 두 번째 중국 내부적인 문제인데 중국이 이제 뭐 우리 이재명 대통령한테도 초대장을 보냈는데 그 항일 전쟁 말발 88주년 기념 전승일이라고 얘들은 얘기를 하는데 그 행사를 좀 대대적으로 해요. 그래서 요거를 할 때 이제 어떻게 보면 내부 결속을 다진다. 이제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보면 내부 결속의 이미지를 강하게 주려고 하면 주석이 브릭스 회담도 참여하지 않고 이걸 준비한다. 이제 이런 이제 이미지를 주기 위한 것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한 그런 두 가지 정도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실제적으로 브릭스 회담에서 정상 뭐 국가들을 보면은 거기에 뭐 나토에서 미국 빼버리면 다 작은 나라이듯이 브릭스도 러시아가 뭐 큰 나라라고 하지만 그 GDP 규모로 뭐 우리나라보다가 바로 한 단계 12등 정도 하는 나라거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브릭스를 끌고 가는 것이 중국이기 때문에 중국의 판단은 아마 이번 브릭스 회담에서는 큰 이슈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미국과의 통상이나 또 유럽과의 이제 외교 이게 훨씬 더 중요하다 그렇게 본 것 같아요. 근데 별로 이제 올해 많이 만났고 그래서 할 말이 별로 없다. 근데 이제 주최하는 회의기도 중심이 되는 회의인데 이게 그런 이유로 안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논리가 좀 맞는 거예요. 그래서 논리보다는 힘이죠. 힘으로. 그래서 지금 뭐 예를 들면 브라질의 최대 수입국이 누구냐? 이거 중국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예를 들면 뭐 사우디다. 뭐 이쪽도 누가 제일 많이 수입하냐? 중국이다. 러시아가 지금 어디서부터 제일 많이 수입하냐? 그것도 중국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구성 국가들 자체가 중국의 장단에 이제 놀아나는 나라들이지 중국을 가지고 놀 수 있는 나라가 아니죠. 그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다. 또 한 축은 이제
경제 얘기인데 중국 경제가 상당히 좀 어렵고 이런 얘기를 하다가 사실 올해 초에 딥시크로 세계를 한번 놀라게 하고 첨단 산업이 이 정도로 올라와 있구나. 근데 이것도 약간 이제 정체되는 흐름이 있어서 경제 지표나 이런 것상으로는 뚜렷하게 아주 좋아지는 흐름은 없기 때문에 이것도 경제 상황도 뭔가 이 설과 좀 연결이 있나 싶은 생각도 들어요. 그건 서방 세계 해석인데요. 지금 중국이 5.4%의 GDP가 1분기, 2분기 다. 근데 전 세계에서 5% 이상 성장한 나라는 주요 국가, G20 이상 국가들은 인도 빼놓고는 없어요. 그럼 이거 잘 살면 쇼핑이고 못 살면 혁명인데 5% 성장하는 나라에서 혁명이 일어나서 지도자를 바꾼 나라가 있냐. 이거 봐야 돼요. 근데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그 코로나 이후에 전 세계가 다 K자 양극화죠. 되는 놈은 계속 가고 안 되는 놈은 계속 안 되는 것처럼 중국이 지금 이제 서민들의 소비 생활이 이게 지금 회복이 안 된다는 것. 그 대신 이제 아까 지적하신 것처럼 첨단 산업, 신산업, 신기술 산업은 뭐 이게 미국하고 맞짱을 뜰 정도로 빠른 속도로 이제 잘 가고 있고 대신 이제 소비가 이렇게 양극화되어 있다는 것. 그걸 이제 위기라고 설명을 하는 거죠. 그것은 중국 기준의 위기라고 이제 뭐 볼 수는 있지만 이걸 이제 우리하고 예를 들어서 비교를 해보면 우리는 소비가 지금 뭐 8분기째, 10분기째 마이너스잖아요. 소비 감소한다고요. 근데 중국은 어렵다고 하는데 그건 중국 기준으로 10%대 성장을 하던 소비가 이게 이제 2%, 3%, 5% 정도 성장하기 때문에 위기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건데 마이너스는 아니에요. 그래서 그게 이제 그 차이가 조금 있고 그래서 이제 그 중국의 시진핑의 실각설이 그 경제가 5% 정도 성장하는데 소비가 6% 한다고 해서 정권을 바꿀 정도의 위기라고 볼 수가 있냐? 그건 조금 과해요. 그래서 중국이 이제 98년, 뭐 2000년, 2015년 뭐 그때도 이제 뭐 경기들이 굉장히 나빴던 적이 있죠. 근데 그럴 때 이제 어떻게 했냐? 그래서 거기에 무슨 뭐 정권이 바뀐다 이런 거는 뭐 언급이 전혀 이제 되지 않았고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그 여러 가지를 뭉쳐가지고 이제 스토리텔링을 조금 세게 하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러면 이제 월스트리트저널에 예를 들면 파이낸셜 타임즈에 워싱턴 포스트에 뉴욕 타임즈에 뭐 여기에 지금 이제 시진핑의 실각설 이게 이제 대대적으로 보도가 됐다고 말이 되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놓고 보면 그것은 만약에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하면 이것은 진짜 세계적인 이슈고 뭐 모든 언론에 그 헤드라인을 장식할 만한 뉴스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유튜브들에서만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지 전 세계 메이저 언론에 단 한 줄이나 그런 게 나오냐는 걸 봐야죠. 뭐 유난히 우리나라가 좀 관심이 지금 그래서 그러면 우리나라 많다. 유튜브들이나 뭐 우리나라의 카더라 통신 보다가 이제 예를 들면 서방 세계 언론이나 또는 정보기관이 또 정보를 약하다는 얘기인데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최근 이런 실각설에 건재합을 과시하듯이 공식 행사에도 모습을 비치고 있는 그런 사례가 우리도 이제 확인이 가능한데 방문한 곳이 산시성 밸브 제조 회사였습니다. 실물 경제, 전통 산업 버려서는 안 된다 이런 강조를 또 했다고 알려지고 있는데 첨단 산업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다. 우리가 이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좀 대등하게 경쟁도 가능하다. 사실은 지금까지는 이걸 좀 강조한 것 같은데 제조, 전통 뭐 이런 걸 포기하지 말라? 이거 유지해야 된다? 이걸 강조한 건 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래서 약간 이제 모순돼 보이긴 한데요. 네. 이제 2월달에 그 민간기업 간담회 이후에 중국은 이제 신기술, 빅테크, 뭐 AI 쪽으로 이제 굉장히 정책이 많이 몰아져 갔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상대적으로 내수 소비가 상대적으로 이제 주춤하는 상황에서는 이게 굉장히 편향적으로 편애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뭐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제조업이 이게 문제가 되면 서민들의 그 생활이 어려워지니까 그래서 이번에 그 산시성의 방문은 굉장히 계획된 방문이다 그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제조업체들을 그것도 뭐 밸브 만든다 이건 전통 제조업 중에 제조업이죠. 그래서 거기에 가서 이제 얘기를 전통 제조업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은 저는 세 가지라고 보는데 첫 번째는 이 실물 경제 중심 지도자다. 트럼프가 내가 마가 해가지고 일자리 찾아줄게 하는 것처럼 그런 이미지 메이킹을 하나 이제 하려고 하는 것이 있었고 두 번째는 그 내수 확대하고 제조업의 밸런스 이제 요거를 잡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중국이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은 이게 AI 플러스. 그래서 지금 그 원가 절감이나 이 미국의 높은 관세를 극복하려고 하면 원가 절감을 해서 이제 넘기면 되는데 그거를 뭐 불 끄고 종이 한 개 쓰고 몇 시간 더 일하고 해서는 원가가 5%도 넘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 그게 30% 넘는 이 텍스를 넘어설 수 없는데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건 신규 기술인데 그게 바로 AI 플러스입니다. 근데 AI 플러스가 뭐냐면 전통 제조업에다가 AI를 같이 붙이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이게 이제 원가가 훅 30%든 50%는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이제 전통 제조업이 AI 시대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는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것도 산시성의 그 아주 전통 제조업, 뭐 예를 들면 트럼프 대통령이 디트로이트 가가지고 자동차 공장에 가서 얘기하는 거 똑같은 그런 이제 이미지 연출을 한 것 같고,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이제 의도된 그 실무를 중시하는 또 고용을 중시하는 대통령이다. 그리고 내수하고 제조업의 균형을 맞춘다. 그리고 AI 플러스를 위해서는 제조업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제 요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제 방문하고 또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실물 경제 중심 지도자라는 것도 이제 강조하려는 그렇죠. 의도도 있고 내수와 제조 어떤 조합 그리고 여기에 AI까지 이제 합산이 되면서 뭐 원가 절감 이런 것까지 좀 큰 그림으로 봤다라는 말씀이신데 2021년부터 추진해온 5개년 계획 제 14차 5개년 계획 올해가 이제 마무리되는 해잖아요, 수장님.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 이제 2021년이니까 2019년 말에 코로나 팬데믹 이제 이후에 2020, 21년부터니까요. 뭐 여러 가지 팬데믹, 무역 분쟁 이런 이슈를 또 겪어왔는데 성과는 뭔지 궁금해요. 마지막 해니까. 그래서 반도체 하나 빼놓고는요 거의 달성을 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반도체 빼고.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거기에 두 가지가 있었던 것이 제재 역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냥 중국의 페이스대로 갔으면 달성을 못했을 건데 아이러니하겠지만 미국이 강하게 이제 제재를 하는 바람에 살아남기 위해서 목숨 걸고 이제 뛴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GDP도 뭐 5%대를 마치고 가장 중요한 이제 과학 기술의 이제 측면에서 놓고 보면 반도체 하나 빼놓고 한 7개 산업에서 전부 세계 1등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제재 역설인 거죠. 그래서 미국이 완전히 숨통을 끊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어설프게 이제 자꾸 찌르는 바람에 중국의 반발심하고 기술 개발의 의욕만 헐랄 타오르게 만든 그런 결과가 사실 된 게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지금 문제는 5개년 계획에서 그 소비가 상대적으로 이제 그 약해진 것은 그것은 이제 정책의 미스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부유를 이제 2021년에 이제 시작을 하면서 플랫폼 기업의 제재나 부동산 기업 제재가 이게 묘하게 코로나와 같이 맞물려 있는 거죠. 그래서 3년 동안 제재하는 기간 사이에 코로나가 3년 동안 덮쳤기 때문에 그 소비 심리가 크게 냉각이 됐고 그것이 이제 주식이 가고 부동산 가격이 하락.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서민들 입장에서는 벼락 거지를 만드는 정국말 들었더니 주가가 한 50% 빠지고 부동산도 한 40% 빠지는 이제 그 현상이 나타난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5개년 계획에서 중국 정부가 생각하는 생산이나 또는 기술의 측면에서는 굉장히 성공적이었지만 이것이 이제 주민생활 여기에서는 이것이 이제 정책의 미스가 하나 있었고 또 이제 코로나라는 악재가 하나 있으면서 이것은 기대보다는 훨씬 못 미쳤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중국이 미국의 이제 견제, 한견제 그리고 코로나라는 이제 뭐 그 자연재해면 자연재해 아니면 인위적인 엄청난 재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뭐 5%대 정도를 이제 달성을 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뭐 중국이 쉽게 가라앉지 않는 이제 거대한 잠수함이다, 뭐 항공모함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미국이 제재를 강하게 했지만 완전히 숨통을 끄는 것도 아니고 그럴 수도 없죠. 미국의 뭐 기업들하고도 연관되어 있는 실적 면에서도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사양은 계속 공급을 하면서 자립에 대한 의욕은 계속해서 고취시키면서 굉장히 기술적으로는 자립을 하게 만들었지만 그리고 첨단 산업은 발전했지만 어떤 국민들의 체감 경기, 경제 면에서 좀 괴리가 있었다. 5년을 그렇게 좀 요약해 볼 수 있군요. 그럼 앞으로의 5년은 어떤 핵심 전략이 있을까요? 그거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중국이 앞으로 5년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건데 그 미래 기술이라는 이름을 중국이 내걸었어요. 그래서 그것은 뭐 철강과 조선 기계 이건 이제 완전히 아니고 그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뭐 이런 첨단 기술이라는 그 기술이 아니라
예를 들면 양자통신, 또 우주산업, 또 뭐 AI도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범용 AI, 뭐 이런 이제 지금보다도 한 단계 위인 산업에서 이것을 이제 리딩하겠다는 것이 앞으로 5년의 가장 중요한 그림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중국말로 신질 생산력이라고 이제 그렇게 그 이름을 지었는데, 우리가 들으면 저게 무슨 소리야, 귀신 시다나 까먹는 소리처럼 들리지만, 이게 중국으로 봐서는 세상에 없던 기술, 또 이제 미국과의 경쟁에서 미국을 초월하는 기술, 여기에다 목숨 걸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것은 자신감이거든요. 그래서 10년 전에 했던 그 메이드 인 차이나 2025 네. 그거 안 될 거라고 봤는데 반도체 하나 빼놓고 다 했기 때문에 그 얘들이 10년 동안 칼을 7자루만 갈았더니 7자루가 다 세계 1등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5년 동안 이제 그 사이에 갈았던 칼을 다 사용을 해가지고 새로운 무기를 이제 집중해서 만들겠다는 것이 아마 앞으로 5년의 그 계획인데, 이거 굉장히 조심해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뭐 중국이 매일 뭐 주석이 실각한다 뭐 이런 얘기만 하고 이건 망한다 얘기만 하고 있는데, 중국을 가서 보면은 이건 중국은 완전한 4차 산업혁명의 그 가장 앞서 나가 있는 그 테스트 산업. 예를 들면 중국은 지금 현금을 하나도 쓰지 않는 이게 완벽한 캐시리스 소사이어티고, 그리고 모든 거래들이 다가 이제 빅데이터가 돼서 이게 AI 머릿속으로 계속 들어가는 그런 이제 나라로 바뀌었다는 걸 인지를 못하는 거죠. 근데 아마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결합한 이런 그대로 AI 플러스를 통해 가지고 GDP를 만들어내는. 그래서 앞으로 제가 볼 때는 중국을 볼 때는 GDP 규모가 미국이 얼마냐 이건데, 그 GDP는 전통 제조업의 이제 주로 보는 거죠. 근데 중국을 제가 볼 때는 새로 봐야 되는 것은 GDP가 Gross Domestic Production이 아니고 네. Gross Data Production. 데이터의 양이 얼마나 많냐. 이 데이터가 만들어내는 소위 말하는 빅데이터가 만들어내는 IP의 부가가치. 이거는 지금 우리 전통적인 GDP 통계는 잘 안 잡힌다고요. 그렇죠. 근데 이게 지금 중국은 뭐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이게 만들어지고 있고, 이것이 실제로 우리는 뭐 아직도 AI를 뭐 그림 그리고 글 쓰고 뭐 이러는 데다가 쓰지만, 중국은 이걸 교육에, 의료에, 행정에, 교통에 그대로 지금 적용을 해요. 그래서 딥시크를 이용을 해서 예를 들면 비아디가 이 자율주행에다 그걸 집어넣고, 제가 지난주도 이제 중국을 뭐 항저우나 상해 AI 기업들만 쭉 보고 왔는데 가셨었잖아요. 네. 근데 굉장히 놀라운 것이 지금 중국에서 AI를 학교 수업에서 사용을 합니다. 근데 음성 인식을 하는 회사를 갔더니, 예를 들어서 영어 수업 시간이다. 영어 수업 시간에 그 학생들이 선생님 따라서 이제 그 책을 읽었을 때 누가 책을 읽었냐 안 읽었냐. 그다음에 발음이 이 표준 발음에 비해서 이게 틀렸냐 안 틀렸냐. 그러니까 적당히 묻혀서 하는 건 안 되겠네요. 정확하게 그것이 AI가. 다 체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발음이 잘못되어 있으면 이 발음을 고치면 어떤 발음이 되냐도 다시 리피트를 해주고, 1시간 수업이 끝나게 되면 수업에 참여한 학생 누구, 참여도가 몇 %가 누구, 이게 발음을 잘하는 학생, 이 통계가 다 빠져요. 그래서 그럴 정도로 이미 교육 현장에서도 그런 이제 뭐 일이 벌어지고 있고, 또 저도 깜짝 놀란 게, 저도 기말고사 레포트 열심히 채점하고 이제 출장을 갔지만, 이 복사기 같은 그 채점기에다 지금 AI 기계 집어넣으면 이 기계가 학생들의 레포트를 다 채점을 해가지고 평가표를 엑셀로 보여줘요. 네네. 그리고 그럼 주관식은 어떡하냐? 주관식도 마찬가지로 여기 카메라가 튀어나와가지고 이 문자 인식을 해가지고 모범 답안하고 비교를 해서 얘가 쫙 검토해서 여기서 모범 답안에 몇 % 점수를 그대로 매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예를 들면 이제 실제로 중국 같은 경우는 교육, 산업 이 현장에 그대로 적용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이제 GDP 계산이 됐냐? 그건 쟤는 안 돼 있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 그렇죠. 앞으로 5년간의 중국은 아마 신기술에서의 이제 미국을 초월하는 전략, 그리고 지금까지 만들어 놓은 AI 빅데이터가 만들어내는 그 제조업과 연관된 부가가치, 이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첨단 산업에 지금 뭐 AI 상하이 항저우 AI 대표 기업 사업장 다녀오신 또 후기도 간단하게나마 전해주셨는데, 첨단 산업은 계속 굴기가 된다고 봐야 되는 거고, 내수 쪽도 이제 집중한다고 했으니까 앞으로 향후 5년은 이 조합이라고 보면
그렇죠. 되겠네요. 그래서 이제 지금 같은 경우는 네. 소비도 AI가 붙게 되면 네. 이게 현명한 소비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국가 자원을 어떻게 배분할 것이냐. 네. 예를 들면 쿠폰을 뿌렸을 때 어디에 뿌렸을 때 가장 그 경제적인 효과가 크게 나타날 것이냐. 이것도 다 활용을 해서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거는 우리가 중국 같은 저런 후진 나라에서 그걸 어떻게 해 그러는데 가보지 않으면 이제 이해를 못 하는데 한번 가서 보고 나면 이제 뒷머리를 잡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중국금융경제연구소 전명서 소장님 감사합니다. 말씀 고맙습니다.